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민 전 국방부 기획실장의 석방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마저 정치 개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을 무리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로 전직 장관을 구속시키고 그 칼끝을 전직 대통령에까지 들이대는 아나무인 한풀이식 수사를 멈추고 이 수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이 무리하고 무도한 거라면 사퇴하라고 요구할 대상은 윤 지검장이 아니라 영장 판사예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실적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당사자는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칼끝을 들이댄 건 바로 김관진 전 장관 본인인 거죠. 길지도 않은 성명인데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니까. 부럽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의 김은지입니다. 우리는 말이 되는 말만 해야 되는데요. 예.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참 부럽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어제 SBS가 보도했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지금까지 알려진 4조 5천억 원 외에 더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 계좌 TF에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도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더 있다라고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차명 계좌 역시 과세 대상이라고 밝혀서 이른바 깡통 계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 특검 때, 삼성 특검 때 4조 5천억 밝혀진 거,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예. 네, 그렇죠. 앞서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됐는데, 지난 6월 달에, 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제 성명에서도 짧게 한번 다뤘고 당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략 한 5천억 정도 역외 탈세가 있지 않았냐라고 2015년 때 봐줬다는 제보가 있다. 누군가가. 그게 사실이냐고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한테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제 국세청에서 항상 하는 답변, 개별 납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시 넘어갔거든요. 근데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었죠. 예, 당시 거론된 금액이 당시는 5천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금액이 나왔죠. 더 많죠.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면 내용이 더 자세한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운영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국외 은닉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123개의 국외 은닉계좌가 신고됐고요. 신고 금액은 2조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언론의 포커스는 그러니까 계좌가 더 있었다. 그리고 금액은 2조가 넘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제 형사적 관용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게 외국환 거래법이나 조세 뭐죠? 조세범 처벌법 네.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대주주의 경우에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회장 자리가 박탈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금융지배구조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건 제가 보기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본질인데 뭐냐면 이렇게 2조가 넘는 금액이 여기에 탈세 지역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2조가 넘는 금액을 아무런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국세청 단위에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이 재벌이 해외에 숨겨놨던 재산을 이런 제도도 처음 있는 제도고요. 갑자기 단기간 운영해서 2조 원 넘는 비자금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국세청장 혼자 결정합니까? 이거는 2015년 10월이라는 기간을 주시해서 보자면 이게 이제 정유라를 지원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받은 어떤 딜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따져봐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본질적인 겁니다. 네, 지난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박영선 의원이 그러한 취지의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일종의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빅딜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거죠. 이 시점에 있었던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이 이런 혜택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혜택을 이전화되는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화시켜줬잖아요. 네, 결국 승계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2014년 5월달에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숨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5년 10월달에 정말 아주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삼성이 2조가 넘는 금액을 합법화하고 국내로 들여오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국세청장 혼자서 200억도 아니고 2조나 되는 돈인데 이런 길을 열어준 이유가 뭐냐? 네. 이건 국세청이 이런 걸 잡으라고 있는 데지, 이런 데를 봐주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굉장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 특혜는, 어떤 딜의 결과 아니겠는가. 이거 검찰에서 따져볼 사안. 세금 더 많이 받고, 뭐 이건 또 다 중요한 얘기인데,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특혜가 그 당시에 주어졌는가. 삼성에게. 예. 최초로.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기에 제가 날카롭게 지적해놓고 이게 본질이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장관 등에 대한 석방이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 시절에 합참의 군사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문서가 나왔다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국내 북한 동조 세력이 30에서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집계했고요. 잠재적 종북 세력이 300만 명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북한의 개입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값 등록금. 예. 그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북한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군이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논리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는 이제 대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게 북한의 동조하고 종북이라는 논리로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네, 김관진 전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석방이 됐고요. 네. 네, 관련 문건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확보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면 뭡니까?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법원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발부란 있는데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웠다라는 흔적이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란에 수정 테이프, 일명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남아있고 기각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해명이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국적으로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죠. 여기서는 발부했다가 지웠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네, 물론 기사에 따른 해명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MB가 살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구속영장을 찍었다가 김관진 실장 석방 이러면서 형평을 맞추려고 기각으로 한 거예요. 어차피 재청구하면 발부하려고. 예, 그런 계산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렇게 화이트가 칠해져 있었다. 이걸 또 누가 확인했어요. 예. 이 기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입니다. 야, 이런 디테일 아주 좋습니다. 자, 법원이 정치하는 거죠. 법원이 정치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교수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60여 개 법대 교수 4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면서도요.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과 견제가 그리고 균형, 개인의 인권 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열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신광열 수석부장판사가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석방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자. 예. 또다시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포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예. 법대 교수들이 이 석방한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신상털기하고 험담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 이런 연합뉴스 기사죠. 예. 어제도 이제 지난 주말 신광열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신상털이 인신공격, 사법부 독립 침해하면 안 된다. 이 기사가 포털 메인에 주말에 계속 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도 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 역시 제가 계속 확인했는데 어젯밤 12시 직전까지 메인에 계속 있었어요. 신광열 판사를 직접 비판하는 기사는 포털 메인에 이렇게 연속으로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 신상털기하면 안 된다.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기사는 계속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있거든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 성명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전국 법과대학 교수예요. 예. 네, 그렇죠. 4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성명을 내면 성명서에 누가 참여했는지 이름이 기재됩니다. 참여 교수들. 없어요? 이상한데? 이 기사가 계속 걸려있는 것도 이상해서. 그래서 연역을 찾아봤더니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에 3월에 창립한 사단법인인데 현재 홈페이지는 작년 11월이 첫 게시물입니다. 공지 게시물 합쳐서 총 6개 있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텅 빈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활동한 게 뭔가 확인해 봤더니 확인되는 거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예,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그거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원수 400명이라는데 명단을 공개되지 않고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회장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국민대의 이모 교수인데 이 사단법의 주소지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법학관의 몇 호. 아마도 이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 교수님 1인이 주도하는 단체로 보여서 그럼 이 교수님 개인 활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과거 자유주의연대라고 예, 뉴라이트 재단하고 통합된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이 2007년 대선 한 달 전에 뉴라이트 재단,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연대 등등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무슨 시국선언을 했냐면 이제 이해찬 총재 대선 후보 사퇴하라고. 예.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성명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뉴라이트계에서 활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끌고 있는 단체로 주소지는 소속 대학 연구실이고 소속 교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홈페이지는 거의 없고 활동 내역이 성명을 낸 교수의 명단도 없고 성명서도 그 홈페이지에 없어요. 예. 도대체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론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요. 관련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이모 교수의 본지 조선일보 통화에 보면요.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과 이모 교수님 혼자서 하는 일이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의 이름으로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보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전국 법대 교수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한 것처럼 그런 다음에 포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잖아요. 본인의 말은 교수들의 뜻을 모았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교수들의 뜻을 모아서 명단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쓴 연합뉴스의 기자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름이 기자 안 돼 있던데, 예. 콤마, 이메일 주소만 쓰셨던데, 기자님, 이 단체 규모와 명단과 활동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어디서 성명을 냈는지, 어디서 성명을 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예. 하청기사 아닙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쭉 기자회견을 하고 명단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단체가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그
신뢰할 만한 곳이고 활동을 해왔고 그래야 기사를 쓰고 그 기사가 포털에 메일에 걸리고 하루 종일 떠 있죠. 이런 확인도 안 된 여론 호도용 기사가 어떻게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려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 굉장히 이상하고요. 예. 이 단체가 성명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전 국민이 보라고 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 대단히 이상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이 기사를 쓴 연합뉴스의 기자님. 이상한 기사다. 예, 신광열 판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그런 기사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메인에 계속 걸려 있었던 건지. 제가 이 정도 단체 만들어서 성명 낸다고 다 기사 걸어주고 계속 하루 종일 떠 있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대단히 이상한 기사입니다. 예. 하청 기사다. 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고. 하청 기사는 쓸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계속 걸려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내일 확인해서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프실 예정인 거는 오래전 예언인데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수석 재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자세한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파견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의 운전병 보직 이동은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받았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자신이 운전병 뽑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훈련소에서 병원 입원한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전수석 아들을 뽑았냐라고 다시 묻자 전혀 상대방이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대목은 뭐냐면, 이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하지 않았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미르 K 재단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댔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면 민정 쪽에서 잡았을 테니까. 예. 이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 감찰을 하는, 네. 특별감찰관의 시선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민정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단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재벌들한테 이제 소위 겁을 줘가지고 돈을 뺏은 거다. 그러면은 그 정도야 민정에서 다 잡았을 텐데,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고 금액도 큰 건데 그냥 뒀다. 그랬다는 얘기는 안종범 수석 차원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뒤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민정이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재단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민정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예. 여기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이 재단들 뒤에 대통령이 있거나 최순실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은 당연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고, 당연히 대통령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알고도, 예, 그냥 뒀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 외에 뭐, 아들 특혜나, 뭐 이런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예, 특혜 있었겠죠. 예. 본인도 이제 청탁받은 사람까지 확인했는데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특혜는 맞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그 감찰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답변서에 불법 감찰하면 형사처벌 대상된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이 답장을 보냈다죠.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그러니까, 까불면 네가 갑방 간다? 이런 협박인 거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의
힘이 그 정도였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언론에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하냐 이렇게 항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거를 자기 힘으로 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했겠죠. 네,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이석수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 전 수석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자, 우병우 전 수석은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거의 기각되지 않는 통신영장도 두 번 연속 기각되는 초유의 이건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에서도 누군가 봐주고 있는데 누군가 봐준다에 누군가도 중요하지만 왜 봐주냐가 더 중요하죠. 왜 특별히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까. 예.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제목 확인만 하죠. 예. 네,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 받아서요. 청와대의 비밀 여론조사 대금 치른 의혹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하지만 참 연루된 게 많죠.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아 씨 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해서요. 어제 영장이 나왔습니다. 구속됐는데요.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카타칼 사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턱 밑에 예. 네, 의원 시절이죠. 아주 예, 옛날입니다. 의원 시절에 네. 2000 몇 년이었나요? 7년인가요? 5년 이 정도 아마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네. 갑자기 저는 그 색깔이 오버랩 됐어요. 예. 그 오버랩 됐던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두 사람의 석방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비판 여론 많죠. 네. 지난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네. 두 분이 석방이 되는 바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김기현 전 부이사관님, 다금바리 일명.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KBS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 방송국을 떠돌고 있는, 네. 부유하는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우선, 김기현 선생님? 네, 석방될 줄 모르셨죠? 몰랐죠.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갑자기 두 사람 다 석방되고 이런 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깜짝 놀라셨죠?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예, 알았습니다. 모두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예. 여기 대해서 혹시 이재석 기자님은 요즘 뭐 할 일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날마다 파업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마이크를 좀 당겨주십시오. 예, 예. 네. 혹시 취재 좀 해보셨어요? 법조계 전반이나. 그러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법조계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취재원들에게 물어봐도 네. 예, 한결 같아요. 답은.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아예 이제 처음부터 불구속이었으면 모를까. 이제 구속이 네. 됐다가 이렇게 또 되는 경우니까. 두 매우 사람 다 이례적이다. 게다가. 예.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기억에 아무리 떠올려봐도 이런 주요한 사건에 주요한 장과 실장이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 통해 가지고 다시 풀려나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신 이유가 이겁니다. 다금바리 선생님? 네, 쟁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이. 거기 이제 보고서에 칸에 네. V자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확인하면. 네. 근데 이제 이 V자에 대해서 검찰과 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는 이것은 사실상 댓글 공장을 승인하고 지시한 것이다. 오케이 하라고 한 것이다고 그런 의미라고 지시한 사람으로 이제 봤는데 변호인단은 이거는 그냥 봤다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시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 이런 게 있구나 봤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의미를 축소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직접 들고 가서 보고를 하신 당사자 아닙니까, 선생님? 네. 네, 주말에는 단장 역할을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V자의 의미가 뭔지를 그 현장에서 직접 겪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 V자의 의미가 그냥 봤어 하고 쓱쓱 넘어가는 겁니까? 의미가 뭡니까? 제가 공직생활하는 경험으로 봐서 예. 내용의 V자를 표시한 것은 네. 그게 관전 포인트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매일 예. 이루어진 예. 후속 결과 보고를 가지고 예. 매일 보고를 했을 때는 예. 승인과 지시를 의미한다 그요. 계속 이 일을 활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승인과 특히 지시. 이제 우리 사이버 사령부의 문건은 예.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 사령관이 스타트를 하고 예. 또 단장이 스타트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결과물을 밀봉해서 예. 봉투에 밀봉해서 가방에 이어서 예. 사람이 인편을 가지고 와서 예. 장관실에 전달하는 순간 예. 장관이 뜯어본 순간 예. 그때부터 그 내용의 인지와 승리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덮는 순간 예. 다시 돌려줄 때 예. 지시가 이루어지는 그 거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 승인과 지시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단, 예. 한 달에 한두 번 건을 갖다 예. 일반 결제문에 예. 여가지고 통상적으로 보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은 예. 그 인지했다는 걸 의미할 볼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예. 뭐 한 달치를 요약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거나 하고 인지했다. 그럴 때 부인하면 인지지만 네. 이건 매일매일 어제 한 일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도 또 할까요? 라는 승인을 하고 그렇죠. 지시하는 의미란 말이죠. 어제 일을 잘했구나. 내일도 또 해. 이런 의미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방금 나왔잖아요. 매일 이루어지는 후속 보고이기 때문에 예. V자일 뿐 승인과 지시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예. 그것은 뭐냐면은 그 2012년도 2월 달에 사이버사 작전 지침이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을 근간에 서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내용을 근간으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예. 굳이 서명을 안 해도 매일 들어가는 보고서는 지시와 승인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실제 결제를 받으러 가셨던 분의 판단이 이러하고 실제 또 이런 문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더 알아봐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지시와 승인이 안 했으면은 예. 뭐 간헐적으로 하는 보고서 아니고 예. 매일 가니까 예. 이거 보고서 한 번 더 엮지 마. 예. 만들지 마. 예. 라고 지시했으면은 굳이 이태하 단장과 연재옥 사장이나 옥동호 사장이 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는 그에 대해서는 참 나도 공직자를 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거에 승인과 지시 의미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매일 왜 가져와? 그렇죠.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매일 보고 매일 체크를 했다는 건 이전 거를 승인하고 앞으로를 계속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연속하라고. 네.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피드백도 있었죠. 장관 쪽에서. 네. 당연히. 네. 예를 들면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장관님 것은 원본이다 보니까 다른 장관님과 의장님 정책실장급만 우리 이제는 관심을 갖죠. 예. 가지고는 항상 그 해수에 와서 뭔 체크사항이 있나, 예. 뭐 지시사항이 있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오후에 한 16시경에 예. 회의를 하죠. 예. 예, 회의. 그래서 뭐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그 당시 기억- 피디본 내가 기억이 나가실 때는 피디본인데 줄 쳐진 걸 내가 많이 봤죠. 이런 줄이 쳐져 있다. 피디본 내가 큰 내용을 못 봤지만 예. 예. 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댓글을 본 적도 없다. 이 장관은 계략적인 것만 알지 댓글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시를 한단 말이냐. 이런 식의 변호도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실 우리 합참 의장이실 때 우리 김관희 장관님께서는 네. 그때는 댓글을 본 일이 없죠.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그야말로 인트로 공간에서 예. 영상과 원고와 카툰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북한이나 주민들을 동의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을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것이 이 상황이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 예. 이 점령지로 진화해 갔죠. 예. 그 진화인 국민을 상대로 거꾸로 북한이 아니라. 정점이 이제 그시 많이 왔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태하 단장이 책임있다, 연재고기가 책임있다는 걸 떠나서 그 당시 초대 2대 3대 장관님들, 예. 초대 2대 3대 의장님들, 예. 초대 2대 3대 정책 실장님들 예. 명백히 말씀을 하고 피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나지 내 책임 아니다, 네 책임 아니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국방 안보를 약화시킬 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제 어떤 거냐면, 김관진 전 장관 쪽에서 댓글을 내가 직접 그 내용을 본 적도 없다. 몇천 개가 되는데, 몇천 개의 댓글을 직접 본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로 이제 자기는 개략적인 현황만 보고받고 그냥 봤다는 의미로 체크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연장선상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 내용이 뭐였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A4 한 장짜리 그 보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 예. 어떤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까? 그 댓글 뭐 수천 개를 내용을 쓰진 않을 테고.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장관에게 그렇죠.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그 보고서 안에 댓글이 쭉 열거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해명은 그러니까 포인트를 벗어난 거고요. 그 보고서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제 좀 진화돼 가지고 예. 최초에는 국방이나 군사 북한을 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뭐 국가 정책 4대강 사업이나 또 뭐 어차피 제주 해군기지 예. 또 뭐 자원외교 예. 대통령 순방외교 예. 그거 이제 찬반 여론을 대통령의 호의적인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죠. 예.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대통령 순방 이유가 반대가 90, 예. 찬성이 10. 예. 밤새 우리가 작전 대응한 결과 찬성이 80, 반대가 20. 찬반을 뒤집어 놓는 예, 거죠. 그 숫자만 장관이 보는 것이지 아. 이렇게 댓글의 팩트는 그러니까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장관은 알 필요가 없고 그렇죠. 결국은 이 댓글 활동이 어떤 효과를 불러왔느냐. 그렇죠. 댓글 예. 활동이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어떤 여론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이버 사령부가 작업을 해가지고 바꿔놨다. 그런 결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은 댓글 내용 하나하나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 댓글이 결국 목적하는 바가 뭐였냐. 그렇죠.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거였다는 건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찬반이 뒤집어졌다. 네. 이런 결과를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보고할 때 있고 예. 또 언론상에 예. 국가 정책 비난이 안 나오면은 예. 또 안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가장 길게 신 적은 얼마나 신 겁니까? 거의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요일 빼고는 거의 한 것 같아요. 일요일 빼고는 거의. 네. 공휴일하고. 아, 공휴일과 일요일만 그것도- 쉬고. 아, 그래서 공휴일과 일요일 날, 댓글 작업들이 좀 덜하다 싶었군요. 예. 쉬셔야 되니까. 이것도 변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적도 없다라고 변명하는데,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댓글로 뭘 하려고 했는지 사이버 사령부가 그 결과는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 명칭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인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형태,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이 저게 있었다면서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특정 지역 출신들만 네.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나마 정책이라고 포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 무슨 4대강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공격하는 게 군이 할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정책이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댓글을 따로 다는 팀이 있었다면서요. 그것은 내가 이제 그 당시는 눈이는 하기는 뭐였는데 예.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청와대로 보고한 내용을 보고 예. 아 그분들이 했구나. 예. 주로 그분들은 내가 이제 말씀드리면 참 군무원을 뽑아가지고 예. 그 당시 그 우리 단에서 근무하면서 군무를 전환을 시켜요. 예. 전환시킨 요원들을 이제 그 일부 이제 작전가로 투입을 시키죠. 예. 군무원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작전과에 투입시킨다. 그런 일부 요원들을 예. 아마 그런 요원들을 많이 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요원들은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충성심이 높은 혹은 뭐 특정 지역
예. 그러니까 출신들만. 이제 그때 당시 이태하 단장이 좀 내가 많이 싸우고 했지만은 주로 진급의 대상자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특정 지역 사람들, 예. 그리고 또 군무원으로 전환, 정자로 하지 말죠. 그냥 경상도 지역 사람들. 예. 호남 지역은 배제하고 경상도 사람들 그리고 군무원으로 전환시킨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의 호남 지역은 배제해서 특별히 따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소위 야당을 공격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었는데 당시는 잘 모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팀이 따로 존재했다. 예, 그 보고서 나온 걸 봐서요. 보고서 나온 보셨고. 보고. 예. 혹시 중간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지시할 게 본인에게 잘못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실수로? 한 번 있었죠. 한 번 있어요? 그것이 언제 있냐면은 2012년 10월 20일경인데 정확히 아시네요. 그날 내가 이제 업무를 이제 우리는 항상 컴퓨터를 켜놓죠. 예. 사이버전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딱 붙더니 무슨 어느 언론사에 쓴 글을 리트하고 나왔어요. 리트윗 하라. 예. 딱 보니까 선거 연장 기간은 어불성설이다. 투표 시간. 투표 시간 연장은 어불성설이다. 대선 때 그때 투표 시간 연장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8시까지 연장하자. 6시까지였는데 예. 지난 2012년 대선 때 모 언론에서 썼어요, 그 내용을. 예. 그 연장 주장은 어불성설, 투표 시간 연장 시간은 어불성설이다고.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연장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장하면 안 된다는 기사를 리트윗해라. 예. 그래서 예. 무심코 니트를 했지, 내가. 무심코. 하다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예, 정치의 중립성을 훼손된 것 같아요. 보시니까. 예. 큰일 났다, 이거. 야야, 이러야. 예. 그래가지고 이름이 누구죠? 예. 내가 좀 빨리 좀 니트 지워줘. 리트윗 지워주고. 지워주고 이 사물을 다 다니면서 예. 니트를 다 지우도록 해. 이것이 만약에 하면은 예. 우리 군 전체가 욕을 먹는다. 음. 큰일 사건이다. 선생님은 이것은 정책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거 뭐야 이거 대선에서 선거기가 그러니까 투표 시간 연장하면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주장을 리트윗하라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잘못 온 거군요 지시가. 예, 물론 잘도 왔죠. 잘 왔지만은 그 이제 이태하 단장이면 왔다 가는데 네. 이태하 단장이 계급이 군무원 상급에 불과합니다. 네. 그분이 왜 그 어마어마한 헌법 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느 뭐 상부 지시했다든가 비공식적으로 지시했다든가 암암리에 누가 승인해주고 인정해주기로 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로 군대 조직 내에서는 군무원 상급이 그렇게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건 명백히 국민에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개입은 누가 시켰을 것이다. 틀림없이. 네. 예. 그때 이제 어렴풋이 눈치도 채셨겠군요. 이거 이런 건 누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열을 할 줄은 몰랐죠, 내가. 자, 이 보고는 그러면 요렇게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들은 따로 보고가 됐나요? 저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예. 상황실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도 요 직접 정치 개입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말이 나갈까봐 예. 별도의 별동대처럼 운영을 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 내가 이름은 다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권청문회나 말을 못하고 이게 빨리 수사가 진행되려면은 우리 사이버 사령부 초대 사령관부터 빨리 조사를 받아서 진실을 다 고백하면은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금방 해결된다는 건 그분들이 다 감옥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감옥이라고 보겠다면 진실을 알리고 뭐 용서를 구하면 다 국민들이 꼭 감옥을 보내겠습니까? 그 핵심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군 내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 여전히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위 그런 정치 관여 댓글이나 리트윗을 한 사람들도 여전히 군무원으로 있는 거죠. 있죠. 예. 특히 또 특혜 사람도 있고 청와대 파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청와대 파견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지금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는 주말에 직접 하셨는데 이게 또 그 보고서가 청와대로도 갔다면서요. 지금 내가 이제 이태하 단장이 상당히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어려울 때는 내가 많이 했어요. 예, 단장 역할을. 예, 많이 했다 보니까 청와대도 갔죠. 청와대 직접 가셨군요. 예. 제가 직접 간 게 아니고 예. 그 시스템으로. 내부 전산망. 네, 내부 전산으로.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하더라 비밀 소위 이제 군사 작전 관련해서
통신이라고 사용된 망인데 거기다가 이걸 보냈다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언론 보도가 나왔죠. KGX라고. 네. 예. 제가 그 말은 진짜 정보인으로서 네. 끝까지 안 밝혔어요. 물어봐도. 예. 시스템이라고. 그 나왔더라고요. 내용이. 예. J6라고. 예. 예. 그것은 결론적으로 일반 문건은 못 가고, 예. 그 전쟁과 연결되는, 원래 용도는 전쟁 때. 전쟁과 연결되는 정보작전 장비입니다. 예. 정보작전 장비. 정보작전 유통 장비입니다. 예. 원래 전쟁 났을 때. 예. 전쟁 때 이제 중요한 정보를 청와대에 직보하려고 만든 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평상시도요. 예. 평상시도. 정보 작전 라인.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댓글 몇 개 달아가지고 지금 찬반 바꿨다 이런 보고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난 10월 국방부 TF팀 조사 결과 다 사실로 확인이 됐죠. 그건 또 중요한 내가 뉴스를 한번 봤는데요. 네. 거기에 그 온라인 시스템의 그 자료가 2012년 11월 1월 달까지만 있다 하더라고요. 11월 15일까지만. 네. 그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지. 그게 만약에 서버를 접근해서 네. 그 자료를 인멸시켰다면은 네. 그건 용서받지 못할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계속 활동을 한 거죠, 당연히. 했죠. 근데 이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문에 보니까 없다 하더라고 보니까. 네, 지운 거죠. 그 적폐청산에서 국방부 적폐청산에서 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네. 11월 뭐 10월부터는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일부만 발견됐죠. 예. 그때가 더 극심했겠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극심한다는 것은 그 사무실 내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사무실 내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집에 가자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물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댓글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네.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사이버 대원들이 이제 78만 건 정도의 댓글을 달았는데 정치권이 지금 이제 지워진 거라고 의심하시는 그 대목은 빼버리고 예. 남아있는 것 중에 정치 관여 댓글은 대략 1%밖에 안 된다. 네. 아, 이거 하루에 10건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 네. 사람 구속시키냐. 네. 이런 참군인 더군다나 김관진을 이렇게 이제 계속 논리를 펴잖아요. 네. 직접 일을 하신 분으로서 물론 이건 은폐되거나 삭제되거나 사라진 댓글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1%밖에 안 된다. 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1%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주장한 것이 댓글 다는 자체는 정치 관여다가 해를 강조를 한 거죠. 네, 그 예, 우리 자체가. 사이버 심지어는 그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영상 원고 튀어 카툰을 만들어서 네. 상대편에 알리는 거지. 북한 주민한테. 북한군과 네. 북한 주민한테. 근데 그거 뭐 언론에서 네. 70만 몇만 건 중에서 뭐 8천 건이나 한데 네. 그럼 8천 건은 이건 우리 국민만 보고 네. 그 나머지는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이 봤냐 이거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응? 이게 78만 건 전체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혹은 북한 군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또 한마디 있더라고요. 북한군의 선전선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북한군의 선전선정 대비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제한되게 있습니다. 거기는 단방에다 보니까 우리가 댓글을 못 달아요. 만약에 북한군이 댓글을 단다 하면은 북한군 친북 국가나 중국 등등 예. 가서 인터넷 당하면 모르지. 그 인터넷 닿으면은 그 차단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예. 그 댓글 다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실제 북한 쪽에서 무슨 댓글을 제3국에 단다거나 예.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한 여론조를 한다면 거기 가서 댓글을 달거나 예. 그 IP가 국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네. 자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무슨 4대강 홍보하고 이게 무슨 사이버 사령부가 할 일이냐 그 자체로 이런 말씀이신 거고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8,800건도 이제 팩트상으로도 이제 좀 맞지 않는 게 이제 최근 그 국방부 TF팀 조사 결과 자체적으로 매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희화화 그림이 또 새롭게 추가 발견됐고 그러니까 최근에도 추가로 수집되고 발견된 증거들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 8천여 건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 그러니까 몇 년 전 수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건 거죠. 아무 의미 없고요. 내가 그 한 팩트를 빼겠습니다. 심리전은 아측이 아닌 예,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나 북을 상대로 하는 거다. 다른 국가나 기타 국가나 집단 개인 등을 대상으로 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 핫 뜨거. 바른정당 하태경 넘버2. 항상 넘버2는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아, 근데 요즘 뭐 우리 정당보다 바른정당보다 더 뜨거운 정당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요즘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불났기 때문에 그죠. 예. 거의 뭐 거의 화산 마그마 폭발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바른정당은 약 한 달 전쯤에 겪었고. 예. 우리는 굉장히 쿨하게 정도가 아니라 콜드하게 그냥 뭐 매너 있게 나갈 사람 나가라. 예. 그렇게 정리를 했죠. 바른정당도 어떻게든 안 나가게 해보려고 바둥바둥 하긴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죠. 예.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당시 유승민 대표 워딩 보세요. 나갈 사람 나가라. 나갈 사람 나가라. 그것 때문에 또 욕 엄청 먹었어. 나갈 마음이 있더라도 잡아야지. 어차피 막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유 대표가 이제 그거를 나쁘게 보면 까칠하다 그러고, 네. 좋게 보면 단호하다 그러고, 네. 여기가 뭐 아무튼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까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부침성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부침성은 없진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침성이 없다 그러면은 연상되는 게 술을 잘 못하고, 네. 뭐 옛날로 치면 담배도 잘, 네. 맛담배도 잘 안 피고. 오늘도 마이크를 귀에 거시는데. 예.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가 술, 담배를 너무 잘해요. 그거하고 부침성은 무슨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폭탄주를 마신다든지 술자리에서 네. 술자리에서 노는 거 보면 알잖아. 보통 부침성이 없는 사람 술자리에 친구가 없고 예. 이 양반 이 좌석 저 좌석 돌아다니면서 계속 원샷. 그건 그냥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혼자 폭주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혼자는 안 마신다. 자, 부침성이 없군요. 아직 마이크 자꾸 귀에. 네, 대세요. 이제 예. 유 대표님 같이 한잔 해야겠다. 예. 유 대표님 저희 방송에 뉴스공장에 나와달라는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계시는데. 아, 직접 하셨어요? 아니, 요청을 많이 했죠,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도 당대표 되고 나서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나올 듯 하시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아, 그렇구나. 한번 나오시겠죠? 저도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있을 때도 권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아, 그때도? 여러 차례 권했다고 하고. 나보고 대신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던데. 내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실 텐데.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예, 꼭 나와달라고. 아, 참, 저희 이제 하와이 음악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MBC 사장 지원한다는 설들이 있었어요. 예. 신청했었어요? 아니, 이제 그 마감됐으니까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설들에 대해서 예,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인돼가지고. 하와이 가시려고? 안 하셨다고? 아니죠. 저희를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낸 다음에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지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안 가시니까 하와이 보내달라고요. 자, 그 얘기 꼭 해놓고, 거기 불난집 얘기부터 해보죠. 예. 집이 불나다 보니까, 지지율은 뭐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그렇죠. 자본이 나면 무조건 보기 싫으니까요, 그쪽으로. 그래서 뭐, 호남 지역에서도 한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뭐, 일간으로는 3%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3%는 잘못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국회 때도 박지원 대표님 쫓아가가지고 네. 좀 잘해보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남에서 유승민 대표 지지율이 더 높아요. 누구보다요? 안철수 대표보다.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 확실합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당,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 요번에 존경하게 됐는데, 네. 본인이 호남에서 유승민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를 본인들 조사한 걸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리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그렇더라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지. 사실 호남이 만드는 게. 그것만 빼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더라도 그럼 아예 공개를 안 하든지. 네. 근데 어쨌든. 왜냐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통합하면 지지율이 높다. 이게 나오는, 이건 공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을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볼 때는 그런데 좀 좋게 봐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가피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이랑 손잡을 게 아니면 어차피 다음 총선에는 몰라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이랑 손잡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후보 안 내겠어요? 아니, 박지원 대표님 저 호남, 전남 지사 나오신다면서요? 공식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분위기는. 그렇죠. 본인도 뭐 예. 부인하지 않았고. 예. 그럼 민주당이 후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랑 손잡을 거냐. 그래서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대 하자는 것은 반대 안 한다. 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 빼고 문재인 대통령 빼고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승민인 거 이번에 입증이 됐잖아요. 계속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국회 때도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만 합시다. 이야기를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님 그 다음날 또 우리 보고 뭐 한국당이랑 합당한다고. 아니, 근데 지난주 얘기하시니까 지난주로 되돌아가 보면 예. 그때 끝장 토론이 있는 당일날 아침에 저희가 이 시간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 때 안철수 네. 대표가 통합 얘기는 안 하고 선거 얘기만 할 거라고 전망하셨고 저는 통합 얘기 할 거라고 했는데. 안 대표는 통합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안 대표도 통합 얘기는 안 하실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그때는. 안 대표가.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망은 틀리셨고요. 측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글쎄요. 그때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저희 바른정당이. 찾아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네. 한국당과 통합을 왜 합니까? 당대당, 한국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이 보수면 파리가 세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지 해체 대상이지 근데 그림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국당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당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그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홍준표 대표로 체제가 이어질 수도 없고 다음 대선에서의 주자도 딱히 눈에 안 보일 때 그렇게 흔들릴 때 합당을 한다. 당이 흔들릴 때 이제 그 소위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놓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가 흔들릴 때 싹 뽑아가지고 일부를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한국당과 합친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 대표 그 이야기다. 네, 그런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면은 한국당은 2019년 전에 없어집니다. 하태경 예언. 19년 전에 네. 거기는 분당 수준이든 네. 완전히 개박살이 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방선거 이후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선거 때 6석 정도. 19년 한 여름 전에는 없어집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 주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몸집을 딱. 아니 증명해서. 주워 오는 거는 지금도 주워 오죠.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워 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우리가 주워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바른정당에서 역할 분담한 건 맞아요. 네. 두 사람은 한국당 담당해라. 네. 두 사람은 국민의당 연대 협상이 있으니까 협상을 해라. 그럼 그 두 사람 역할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의당 연대 담당은.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안 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름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할 부여하려고 했던 거는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러지. 왜냐하면은 한국당이 홍준표가 일단 당대당 통합 안 한다고 했고. 한국당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태경 의원님이 하면 잘도 되겠다 그게. 아니 왜냐하면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일 와라. 하여튼 담당으로 정해. 내가 이제 지난번에 좀 누구 담당 좀 해라 그러는데 누가 하겠어요 한국당 담당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담당도 없어요. 박지원 대표는 담당이 있다 그러는데 이름까지 이야기했더만. 담당을 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박지원 대표는 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하려고 한 것까지는 들으셨나 보네. 우리는 정하려고 했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지도부 이야기는 네. 한국당에도 좀 말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100몇 명 일일이 다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말 되는 사람이 없어 별로. 한 5손가락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좀 해봐라. 5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만 이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말이 그나마 좀 통하는 사람. 다른 쪽에 김성태 의원입니까 혹시? 아니, 소위 말하는 철새 부대는 다 빼고. 철새 부대 다 빼고. 원래 있던 사람 중에. 원래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분 있어요. 그래도 말이 좀 통하고. 네, 제가 이제 저랑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 누굽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P모 의원, K모 의원 이런 식으로. 한 3선도 있고. 3선도 초선도 있고. 네. 한 4선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네. 4선급으로 한 사람. 그분은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 지금 문제가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 선수가 높아가지고 네. 초재선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같이 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재선 찾죠. 네. 초재선 찾다 보면 초재선이 사실 정신적으로 초재선이 별로 없어요. 그 어떤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다 낡은 보수라는 거지. 구태연하다. 실제로 진박들을 많이 뽑았죠. 실제 그렇게 당시에.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채워가지고 지난 총선 때. 지금 초재선이 대부분 장관 출신들이 많고 네. 아니면 이제 누구 덕 보고 들어온 이런 비례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초선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소장파 이런 사람도 없고 눈에 안 띈다. 없죠 네. 한국당.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내가 담당하겠다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무슨 박지원 대표 한국당하고 통합 논의 중단하라. 어제 내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통합 논의 중단하라. 통합 논의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통합 논의 이런 거죠. 박지원 대표의 그림은 대략 이런 걸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제 박지원 대표는 생각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통합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러는 과정에서 호남계가 좀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래도 뭐 4, 50석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잘 이렇게 가가지고 선거연대에서 이 당을 온전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목표치 6석 이상의 도지사나 절대 안 되니까. 그 정도 안 되면 거기서 분란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 그럴 때 확 두서오자. 그러면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은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바른정당하고 일부 합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우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떨고 나오는 사람들이 확 합쳐지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 보수정당의 머릿수를 채우는 들러리가 된다. 호남계 쪽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저는 선거연대를 주장하고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주장하는데 절박하게 이런 연대 통합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몰락하잖아요. 독자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독자적으로 몰락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히 개판됩니다. 홍준표의 한국당은 만약에 좀 선전을 하면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발목 잡고 1년 365일 싸울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다수 아닙니까? 적어도 120석 넘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흡수되고 하태경, 유승민만 딸랑 남아가지고 무소속 연대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살아야 우리가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건 도와주고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협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자꾸 이 역할은 우리가 한국당이랑 아니 지방선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유승민 대표도 비슷한 그림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도 일단 지금은 몸집이 작지만 국민의당과 이렇게 통합을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국당에서 떨궈져 나는 사람들 확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공장장님의 한계가 내가 보기 거기까지인데 정치에 각본대로 된 정치가 하나도 없어요. 각본대로 된 정치는 없지만 각본은 항상 있잖아요. 제 말은 각본을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대가 잘 됐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잘 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거니까 평가를 해준 거니까 합당할 수 있다고 봐요. 어디랑요?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만 합당할 수 있다. 합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합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도 우리가 먹고 부산시장도 우리가 먹고 야 니들 진짜 미래가 있다 합당해라. 그러고 나서 한국당에 있는 사람이 쫄아가지고 한국당에 그냥 남아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 개별 입당할래. 한 명씩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서 건강하고 그나마 이런 사람도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소용은 없지만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런 꿈도 없이 우리가 정치를 왜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재집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본이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 바른정당은 평생 10년 20년 소수 교섭단체도 아닌 야당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건 서운하지. 그러니까 각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집권의 각본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을 뛰어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 이 각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본이 문제는 한국당 적폐들과 적폐들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런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고 예. 우리가 플러스 될 일을 하죠. 한국당에도요,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별로 안 되지만 진주가 한두 명 있어요. 찾아보면. 그나마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말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각본대로 될 상황이 왔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한두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한 30명 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난리고 청산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주도권 잡고 공천을 하면 제가 하면은 완전히 물갈이 합니다. 이게 제 말은 뭐냐면 다들 각본이 있잖아요. 각본대로 되지는 않죠. 언제나. 막 복잡하게. 왜냐면 다들 각본이 있는데 똑같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제 말은 박지원 대표 혹은 호남계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각본들 속에 그게 적폐 각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적폐 각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지금 합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자유한국당 일부와 또 바른정당과 이렇게 합쳐서 소위 이제 보수정당을 만들 때 호남의 일부가 거기 이용되는 게 싫다 이런 취지거든요. 제 각본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 다음 대선 때 민주당이 깨집니다. 아, 또 민주당이 깨져요? 네, 네. 민주당이 깨집니다. 민주당 왜 깨집니까? 아, 왜냐면 예를 들어 안희정, 네. 대연정 하자고 저보다 더 보수해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아, 그렇지. 이게 잘 안 합쳐져요. 그러니까 예를 그랬으면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시는 만약에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면 거기를 깨지. 왜냐하면 거기를 안 깨면은 사실 우리 재집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를 깨가지고 거기에 중도파 네. 해서 중도 대연합을 이렇게 추진을 하지. 그러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불이 난 것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해보면 먼저. 딴 게 아니고 예. 좋은 점은 뭐냐면 거기 내에서 예. 호남 구태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호남 개혁 이게 만약에 국민들 사이에서 구분이 된다면 예. 구분이 된다면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탈호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호남 계획. 탈호남 절대 안 하지. 우리는 호남 진입 작전이니까 저는 광주 KBS에서 그러면 언제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아 호남 우리도 호남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을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거지. 호남 계획 강성 의원들 몇이 나가면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는 우리 도와줘야 되죠. 박지원 대표는 왜 아직도 호남에서 인기가 있죠. 예. 뭐 인기가 있다고 치고 전제하고 예. 안 그러면 제가 박지원 대표 가서 막 신신당부하고 사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이 왜 김대중 빨갱이 모략했던 거 보수가 반성해야 된다. 빨갱이 아니거든. 예.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이 시점 왜 강조하겠어요. 바른정당 호남 진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전국 정당이 돼야죠.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런데 호남 쪽에 강성 의원들 몇몇은 나가줘도 상관없다. 아니 강성 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우리랑 뜻이 맞으면은 같이 가는 거고 그걸 왜 처음부터 배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뜻에 우리 선배님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님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20대 최전성기인 것 같은데 제가 덕담 한마디. 미국에는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도 90살까지 하라는 거고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다면 저 1호가 전 박지원 선배다. 네. 그게 뭐 덕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분도 필요하죠. 앞으로 뭐 100살 넘어 살 텐데. 네. 근데 이 이제 얘기를 왜 하시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네. 하태경이랑 같이 할 수 있고 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가겠다. 새로운 전국 정당을 바른 정당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은 바른 정당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당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려워졌을 때 거기서 일부 혹은 뭐 절반 뭐 그 이상을 흡수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고 그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을 저는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가 네. 나중에 한국당이 구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J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니 JP가 요즘으로 치면 홍준표예요. 빨갱이 잡던 사람이에요. JP가 DJ 빨갱이로 매도하고 그랬던 앞장선 사람이 JP인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DJ가 JP까지 끌어안았어요. 저는 박지원 대표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왔을 때 국민의당의 누군가가 뭐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집권 가능성이 있는데 1, 2% 모자란다 그러면은 저쪽에 빨갱이 잡던 사람까지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박지원이다. 박지원 대표가 출마합니까? 대선? 아니 박지원 대표는 또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물론. 예. 네, 정치인 그러면 이상. 거기에서 큰 통합을 해라. 그때는 아마 박지원 대표가 DJP 정신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큰 정치인이고. 그거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때 홍준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누군가 또 있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럼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통합은 안 한다는 거죠. 지방선거까지는 최소한. 통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목표는- 하지만 배제도 안 합니다. 배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먼저 합당하자고 주장은 안 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그렇죠. 왜냐면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계속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네. 국민의당에서 당론으로 정식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검토는 해볼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의총을 열고 네. 당 대표자회를 열고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합당하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페어플레이 하겠다. 우리가 어리라는 거 잘 안다. 그래서 국당이 정리하지 않은데 국당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김호준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박지원, 박정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쫓아내려고 우리가 먼저 흔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합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건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수차례 속셈이 뭐냐 이거였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속마음은 내 속마음도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걸 어쨌든 1순위로 통합은 아니지만 선거연대가 1순위지만 통합의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 공식 합당 제의가 들어오면 예. 우리는 의총은 아닐 수가 없죠. 국민의당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요 지금 분란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안철수 대표는 물러설 수가 없어 이제는 제가 보기엔 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물렀으면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안 낸 채 결론을 안 된 채 쭉쭉 가다가 예. 각자 도생하는 예.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한테 요청하는 게 합당하는 결론도 안 나는 거 하지 말고 이야기를 선거연대 좀 조기에 진행을 하자.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계속 통합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안 대표는 네. 자기의 정치적 승부수를 합당 깃발을 들고 성사시키면 내 리더십이 확인이 된다. 여기에 배팅을 한 것 같아요. 풀 배팅을. 그거 아니고는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했던 이유가 이대로 한 2달만 지나면은 당이 없어지니까 본인이 가서 2달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리더십도 확인시켜주고 이 지방선거를 돌파하려면 그리고 큰 그림상으로도 통합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길이. 그러니까 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에 확인될 거다. 예. 국당을 정리해서 국당의 당론으로 합당을 제외하는 일이 온다면 안 대표가 승리한 거죠.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내부에 계속 찌직 먹고 저렇게 시간만 가다 보면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대표는 어느 끝나는 쪽에 더 거죠.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보십니까? 그건 제가 일단 한번 던지고 근데 저는 염색 솔직히, 걸죠. 염색. 솔직히 안 대표가 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연대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네. 적대적 양당 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안 대표 도와드립니다. 왜 어떻게 도와드리냐? 그 나머지 분들이 자꾸 허위사실, 왜곡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해명해 드리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대표가 결국 통합 제안을 공식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못 하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거세요. 저는 안 대표가 이번에 예. 큰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바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안 대표가 살아야 됩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안 초딩 엄청 지금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안 대표가 적어도 국민의당을 만들 때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저력이 안 대표한테 있다. 그래서 통합 제안을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예. 합당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대표 리더십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제 그게 최선의 답변이다. 아니 기대 말고 예. 전망. 예언. 그건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걸고.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하여금 결단을 이렇게 하게끔 고민하게끔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한다에 그러니까 한표? 선거연대부터 빨리 하자. 왜냐하면은 통합 제안 한다? 선거연대 그 다음에 다른 건 다음에 논의하자. 통합 제안 한다에 한 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당 보니까 예. 서로 막 제압이 잘 안 되던데. 예. 그러면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고기 한 판 걸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라니 사용자연구소. 예. 알고 봤더니 꽤 세계적으로, 예. 알고 봤더니 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와서, 예. 같이 연구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정태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위기 20년이 됐죠. 외환위기가 97년 11월 19일 날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했고 12월 3일 날 이제 구제금융이 협약을 맺었으니까. 아,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때. 예, 20년 전. 예, 이때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는 듯한 뉴스로 뒤덮였고. 아, 근데 총수 몇 살이었는데요? 이게. 20년 전 그냥 20대면 돼요. 예. 아직 30대네요. 30대였어요? 네. 나이 꽤 들었구나. 예. 딱 30이었던 건가? 30, 네. 20대였던 것 같아요. 29살인가? 제가 몇 살이죠, 제가. IMF 세대네요. 네. 그때 만일에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 아마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고. 엄청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파산 안 했어요? 문 닫았습니다, 그때. 그때 15,000개 최고 큰 회사만 15,000개 파산했으니까. 제가 그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문 네. 닫았어요, 실제. 예, 뭐 당연히 뭐 돈이 안 그때는 드니까. 웬만한 조그만 큰 기업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네. 웬만한 대출은 다 회수해야 되고 또 IMF가 지시를 해서 고금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거는 그때 제 사무실이던 오피스텔 바로 앞에 있던 계란빵 하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계란빵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때 밥 대신 계란빵을 먹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계란빵 그거 하루에 몇 개나 파냐 하니까 처음엔 얘기 안 해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최근에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앞으로 저하고 계란빵 전국 체인을 하자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테니까 당신이 레시피를 대라.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계란빵 하자는 황당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 김어준 총수라는 사실을 알까요? 그때 제가 단지일보를 만든 겁니다. 다 망해가지고. 그렇죠. 돈 안 드는 걸로. 할 일 없네? 그러면 신문 하나 창간해야 되겠다, 혼자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 저는 당시에 영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자체에 있으면 그 자체로는 외환위기를 실감하지 못해요. 외국에 유학하거나 외국 계신 분들은 더 크게 실감했죠. 예. 그때. 환율 때문에. 그때 담배 한 갑이 3파운드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담배의 한 다섯 값 정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담배 그때 굉장히 쌌었잖아요. 88이. 근데 딱 외환위기를 맞으니까 이게 한 보름값이 되는 거예요. 한 보름값이. 딱 일주일 못 피겠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2,000원이 되면 2배가 되니까요. 예, 2배, 3배가 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돈이 반으로 줄어들죠. 심지어 유학생들 많이 돌아왔어요. 예, 그때 런던 거리가 화산해졌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업용으로 왔던 사람들은 다 돌아갔고 대기업의 해외 사업들 다 잡았고. 예, 다 들어가니까 그때 중고차 시세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은 BMW를 좋아했는데 BMW 중고차를 좋아했는데 한국 인천 뉴몰든이라고 하는 한국 인천이 전체가 철수를 해버리니까. 런던의 뉴몰든. 그러니까 뉴몰든의 BMW 가격 시세가 확 떨어졌었어요. 그 정도로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그 임팩트 어마어마한 정신적 임팩트가 더 컸어요. 실제로는. 사실 더 컸죠. 한국이 그 전에 경제 성장률이 8%였고 사실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 경제가 제일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3조 호황이라고 해서 저금리 저유가 이것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때였는데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면서 노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확 늘어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막 투자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차가 엄청나게 들어갔고. 네, 근데 그때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외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한다고요. 그때 세계화가 그때 영어로 뭔지 아세요?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그 SEGYEHWA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정확히 영어로 세계화했죠. 예, 정확히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고성장에다가 자본 수요가 많았으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해외 금리 굉장히 낮잖아요. 그 돈들이 확 들어온 거죠. 단기 자본을 갖다가 특히 제2금융권들이 들여와서 이걸 그때 당시 막 철강 이런 데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자본을 들여와서 대규모 장기 설비 투자를 했는데 동남아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금융기관들이 무서우니까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죠. 예, 회수했죠. 네.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안 해주니까 바로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한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단기 외채는 뭐 그거에 뭐 몇 배, 다섯 배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빼가지고 못 갚으니까 네. 결국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 우리는 외국에 있는 사람 그냥 미아예요. 한국에 내가 재벌이라고 뭐 현금으로 몇 조를 갖고 있어도 달러는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굶어야 되는 거죠. 화폐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예, 국가가 바로 모라토리엄 직전까지도 갔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아서 이제 그걸 넘기게 된 건데 사실 IMF 구제금융은 한국을 도와줬다기보다는 한국에 돈 빌려준 외국 금융기관을 도와준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예, IMF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자산들 값이 떨어지면서 열심히 쇼핑을 했죠. 예. 덕분에 그들은. 그러니까 세계은행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세계금융감독기구로서 봐서는 세계 유수의 은행이 망하면 세계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지니까 그걸 구제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파산해버리고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은행들도 망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돈 빌려주는 은행이 망하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 돈을 빌려줘서 그걸 갚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고금리 정책이라든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정신적 임팩트도 대단해서 그때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뭐 하러 가 이런 것도 많았죠. 이렇게 대기업에 보통 한 두세 군데 정도,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는 합격해 놓고 그 중에 어딜 가느냐 고르는 시대였고, 그리고 취업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 20년 전에 IMF 이후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 예, 특히 이제 시스템 자체가.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언제나 잘릴 수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게 한국 경제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고. 예전에는 평생 고용의 개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들 심리도 나와 내 아이만은 어떻게든 살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아주 격화되는 그런 사회가 됐고, 문제는 성장률이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IMF 이제 8%에서 민주정부 때 4.5% 그리고 지금 한 2, 3% 떨어지고, 불평등이 더 문제는 불평등이 짧은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급격하게 불평등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 IMF가 우리한테 강제했던 그 구조가 사실은 이 베이스가 된 채 20년을 살은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그렇죠. 사실 그 세계 금융이 요구한 거는 자본의 권리를 재산권을 강화시켜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산소득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소득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조물주의에 건물주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은 건물 임대업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의 희망 같은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IMF는 졸업을 했어요. 예, 3년 반 만에 졸업을 엄청나게 다 갚았죠. 금모으기 이걸로 상징되는 이거 외신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모으기 자체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얼마 안 우리가 되는데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 정신적 자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참았죠. 많은 부분에 고통을 분담했죠. 이거 외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례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멘탈리티. 잘못한 건 기업인데 왜 잘못한 거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금을 모으고 있지? 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저력이었고 또 하나 이제 환율이 원화가 급락하니까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무역 흑자가 생기고 한국 물건값이 너무 싸진 거죠. 그렇죠. 예.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거죠 해외에서. 그러면서 어쨌든 김대중 정부 이내에 IMF를 졸업해서 조기 졸업으로 그 자체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예. 네. 3년 반 만에 치렀지만. 졸업을 했으니까 IMF 입장에서도 이건 모범국가고 세계 이제 상품이죠. 네.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IMF 얘기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상품이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불평등이 있지만 그 불평등을 촉진한 게 금융화입니다. 그 이전에 뭡니까? 서민들은 그때 그 이전에 이제 진보 쪽의 경제 정책은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였거든요. 근데 그다음 문턱이 없어졌어요.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막 나눠줬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정부나 지금 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데 길 가는 사람도 자꾸 신용카드 만들어줬어요. 막 길에서. 부동산 쪽으로 이제 기업들도 설비 투자보다는 부동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일반 서민들도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 소비도 빚을 내서 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1,400조에 이르는 그것도 이제 그 이후에 20년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IMF를 졸업하면서 졸업하느라 치르게 된 대가들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왜냐하면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처음 들어본 말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노동시장유연화가 뭐야. 노동시장 시장이지 뭐가 유연해. 노동자 스트레칭 시켜준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람 쉽게 자르는 거죠. 예, 쉽게 한마디로. 자르고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비정규직하고.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훨씬 강해진 거죠. 그때는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면 그 거의 이제 연공서열에 따라 평생 직장 개념으로 평생 니네를 책임져 줄 테니 굳이 나가면 아니지만 이 조직을 따라라. 일본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쪽, 공기업 쪽이 굉장히 인기가 생겼죠. 그렇죠. 처음에는 대기업하고 임금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임금이 반도 안 됐었거든요. 일반 기업에. 근데 그게 거의 다 쫓아가고 있었는데 IMF 위기 이후에는 고용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취준생의 한 50%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전세. 그것도 이제 IMF 때문에 공무원 인기가 올라간 것도 기업이 아니 대우 같은 거대한 기업도 자빠지니까요. 이제 영원한 기업도 없고 평생 보장도 없고 명퇴도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그렇죠. 명예퇴직. 예, 명예퇴직하면 한 번에 목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자영업이 확 늘어난 것도 그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 그런 취업이라는 게 없다라는 그 인식을 처음으로 한국에 넣어준 시점입니다. 그때가. 네. 그래서 어디를 취직하든 언제든 잘릴 수 있고 평생 직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전에는 평생 직장이었어요. 개념이 기본이. 그게 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점점 좀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일자리는 같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하러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절망적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20주년 기념으로 한번 그 시대 상황을 돌아봤는데 1분 남았는데 그럼 지금은 IMF는 안 올 것이고. 외환위기 맞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 외채 3배가 되는 달러를 우리가 쥐고 있거든요. 그다음부터 외환 보유가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3,800억 달러니까 너무 많은 상황이고 트라우마 문제는 때문에. 그때는 기업의 부채가 많았고 외채가 많았다면 지금은 가계의 부채가 많고 내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개인 부채. 예, 개인 계속해서. 부채가 많고 이 개인 부채가 많으면 소비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설비 투자까지 안 하면 수출이 만일에 증가율이 또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으로 한 1, 2년은 괜찮아요. 이 1, 2년 동안 어떻게 이 경제 기조를 바꾸느냐 관건인데 방향은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은 외환 위기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위기는 없을 텐데 그러기는 탄탄한데 지금 문제는 내부에 개개인이 안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기업에게 영향은 덜 미치겠지만 개인에게. 가계에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1, 2년 괜찮겠지만.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뭐냐면 가계의 소득을 늘리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위기를 좀 그거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니까 방향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